장례식장, 제사상 앞. 며느리 지연이는 상하는 음식을 조심스럽게 치우고 있었습니다. 큰형수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제사상에 손을 대? 감히! 찰상! 지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장례식장 안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버릇이 없네. 민수는 뒤에서 주먹을 쥐고 떨었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뺨을 감싸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맞지 않겠습니다.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넘게 참아왔던 여자가 처음으로 선을 그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봄이 오면 매화가 피고 가을이 오면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그런 곳이죠.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고 그 옆으로 좁은 시멘트 길이 이어집니다. 주인공 민수는 올해 55살입니다. 서울에서 대기업 생활을 20년 넘게 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아내 지연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연은 52살로 서울에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남편을 따라 내려온 경우입니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의 작은 단층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고추며 상추며 작은 텃밭이 있고 지연이 아침마다 물을 주며 돌보고 있습니다. 민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거역한 적도 없고 형님과 누님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필요하면 돕고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공부 잘하는 형님들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고 대학도 지방으로 갔습니다. 취직을 하고 나서도 월급의 절반은 고향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막내가 효자라고 칭찬하셨지만 형제들은 당연한 거 아니냐는 반응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집안일은 민수네 부부 몫이었습니다. 설날이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떡국 끓이고 제사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큰형님네와 둘째 형님네는 손님처럼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보며 이야기만 나누었습니다. 누님들도 우리는 시집간 몸이니까라며 손을 놓았습니다. 민수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는 답답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늘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고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형수들이 무언가를 시키면 네하고 따랐고 불편한 일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큰형수는 특히 까다로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안 방식은 원래 이래. 시집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것도 모르나 하며 사사건건 지적했습니다. 지연은 그럴 때마다 죄송합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 지연은 말없이 부엌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에 둘이 방에 누워 있을 때면 지연이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여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무시를 받아야 하나요? 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해. 형님들하고 싸우면 아버지가 상심하실 거야. 지연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큰형님이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빨리 와봐. 민수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연도 황급히 옷을 걸치고 따라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본가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85살까지 정정하셨던 아버지가 방 안에서 숨을 거두신 뒤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제가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큰형님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 장례 준비해야지. 장례식장은 마을 근처의 작은 곳으로 정했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형님은 60살로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큰형수는 60살로 마을에서 오래 살아서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둘째 형님은 58살로 인근 도시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둘째 형수는 56살로 친척들과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성격이었습니다. 첫째 누님은 61살, 둘째 누님은 59살로 둘 다 시집을 가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5남매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3년 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금방 북적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친척들, 아버지 친구분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민수는 상주로서 문상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뒤쪽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피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과일을 깎고 접시를 닦았습니다. 형수들은 앞쪽에 앉아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큰형수는 어머, 이모님 오셨어요? 오래간만이네요 하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누님들도 친척들과 어울려 앉아서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빈소 앞에 앉아 아버지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도 엄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평생 말씀만 듣고 살았습니다. 형님들 앞에서도 늘 고개 숙이고 살았습니다. 제 아내도 20년 넘게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뒤에도 저는 여전히 막내일 뿐입니다. 지연이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어제보다 더 북적거렸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상주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는 얼굴을 씻고 검은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지연도 검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일은 복잡했습니다. 과일을 깎고 나무를 묻히고 생선을 구워야 했습니다. 지연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과를 깎고 배를 썰고 대추를 씻었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생선을 굽고 전을 부치고 밥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라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큰형수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벌써 다 준비했네? 우리가 뭘 도와줄까? 지연은 고개를 들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큰형수는 상 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나갔습니다. 둘째 형수도 잠깐 들어왔다가 수고하네 하고는 다시 나갔습니다. 누님들은 아예 부엌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늘 이랬습니다. 일은 민수네 부부가 하고 나머지는 구경만 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커다란 상 위에 음식들이 빼곡히 놓였습니다. 사과, 배, 대추, 밤, 생선, 나물, 전, 떡, 술. 상은 풍성했습니다. 민수는 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좋아하시던 음식들입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은 5남매가 빈소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친척들도 뒤에 앉아서 지켜보았습니다. 큰형님이 잔을 들어 술을 따랐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민수도 따라 절을 올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 가세요. 편히 쉬세요. 제사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 간이 테이블이 놓였고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조문객들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음식이 부족할까봐 지연은 계속 부엌을 오갔습니다. 국을 더 끓이고 밥을 더 지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사상 위의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들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라 날씨가 더웠습니다. 생선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나물도 시들해 보였습니다. 조문객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연은 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음식이 다 상할 텐데 저걸 어떻게 해야 하나? 형수들은 앞쪽에 앉아서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상을 치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빈소 앞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음식을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상한 음식은 버리고 괜찮은 음식은 접시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큰형수가 지연을 보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연에게 쏠렸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형님, 저는 그냥 큰형수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제사상에 손을 대? 감히 우리 집안 상에.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그냥 음식이 상할까봐 큰형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상하면 어때?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내가 뭔데 함부로 손을 대? 둘째 형수도 일어나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제사상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야. 우리 집안 규칙도 모르나?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제사상을 함부로 치우다니. 며느리가 예의가 없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뒤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수가 아내를 꾸짖는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큰형수가 다시 한번 지연을 노려보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다가가서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들어가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지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는 그냥 음식이 아까워서 그랬을 뿐인데 민수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나서지 못해서 미안해. 지연은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20년 넘게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토닥이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 형수들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부엌에서 한참을 있다가 지연은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례식장입니다. 조문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인사를 받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마을 이장님, 면사무소 직원들,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던 어르신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절을 받고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뒤에서 차를 따르고 음식을 내왔습니다. 형수들은 여전히 앞쪽에 앉아서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큰형수가 갑자기 지연을 불렀습니다. 야, 민수네 댁. 지연은 멈춰섰습니다. 네, 형님. 큰형수가 턱으로 제사상을 가리켰습니다. 저 상, 이제 치워. 사람들 다 먹었으니까 치우라고.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까 그 일 때문에 또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형님, 제가 치워도 될까요? 큰형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까는 함부로 치우더니 이제는 또 뭐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지연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으로 다가가서 접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또 뭐라고 할까봐 눈치를 보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큰형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이 치우라고 하셔서 큰형수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내가 언제 지금 당장 치우라고 했어. 내가 멋대로 해석하는 거지. 장례식장 안이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지연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큰형수가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너 평소에도 이렇게 건방졌지? 시댁을 우습게 보는 거야?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그런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큰형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안 며느리가 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감히 제사상에 손을 대. 그리고 그 순간 큰형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찰싹 지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소리가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뒤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내가 뺨을 맞는 모습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발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큰형님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가만히 있어. 형수님이 교육하시는 거야. 민수는 형님을 쳐다봤습니다. 형님, 그래도 사람을 때리는 건 큰형님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말썽 피우지 마.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 규칙은 엄격해.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좀 센 편이긴 하지. 그래도 며느리가 버릇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참 예의가 없어. 지연은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뺨을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을 가르쳐야 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누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시집 올 때는 말도 함부로 못했는데. 지연은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지연을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 형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지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도 이 집안 며느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큰 형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며느리? 막내네 며느리가 무슨 며느리야. 너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나 하면 돼.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20년 넘게 이 집안을 섬겼습니다.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지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도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음식이 상하는 게 아까워서 치운 것뿐입니다. 조문객분들이 배고파 하시는 것 같아서 나눠드린 것뿐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큰형수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손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고 큰형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맞지 않겠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20년 넘게 참아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선을 그은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큰형수는 손을 내렸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것입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오늘은 아버님 장례식이니까 참는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제대로 막아주지 못해서. 지연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너무 오래 참았던 거예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뭔가 터트린 뒤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형제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형님들이 장례식장 뒤편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가가자 큰형님이 돌아봤습니다. 민수야, 왔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형님. 둘째 형님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희 와이프 오늘 좀 심했다.
형수님한테 그렇게 대들면 어떡해.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님, 그건 지연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큰형수님이 먼저. 큰형님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싸우지 말자. 어차피 다 끝나면 각자 갈 거 아니야. 민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뺨을 맞았는데 형님들은 그저 넘어가자고만 했습니다. 민수는 참았습니다. 네, 형님. 둘째 형님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그나저나 우리 잠깐 할 얘기가 있다. 민수는 형님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얘기요? 큰형님이 담배를 끄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얘기야. 우리 형제들끼리 정리해야 할 게 있어서.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결국 이 얘기가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형님, 그건 장례 끝나고 천천히 큰형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정리하는 게 좋아.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둘째 형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끼리 조용히 처리하자. 큰형님이 주머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몇 개 있어. 마을 뒷산 쪽에 밭이 3,000평, 앞쪽에 논이 2,000평. 그리고 이 집. 민수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큰형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이미 정리를 했어. 민수는 눈을 들어 형님을 쳐다봤습니다. 정리요? 큰형님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뒷산밭은 내가 받고 앞쪽 논은 둘째가 받고 이 집은 누님들이 나눠 갖기로 했어.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제 몫은요? 둘째 형님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막내잖아. 그리고 너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었고 우리는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힘들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해해줘.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님, 그래도 저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막내 몫은 따로 챙겨준다고. 큰형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언제 얘긴데? 아버지가 나이 드셔서 헷갈리신 거야. 정식 유언장도 없잖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둘째 형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민수야. 우리가 너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냥 현실적으로 나눈 거라고. 민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형님들, 이건 너무하십니다. 저도 평생 아버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내려왔고 용돈도 드렸고 큰형님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래, 알아. 내가 효자인 건 알아. 그런데 재산은 별개야. 우리가 먼저 정리한 거니까 내가 따라와야지.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들, 이건 잘못됐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큰형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마. 우리끼리 조용히 끝내자. 내가 소송이라도 걸 거야? 형제끼리?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째 형님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내 처지도 이해해. 그래도 넌 막내잖아. 형들 따라야지. 아버지도 그러길 바라셨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복도로 다가왔습니다. 큰 누님이었습니다. 오빠들, 여기서 뭐해? 안에 사람들 많은데. 큰형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담배 피우는 거야. 큰 누님이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들어가 있어. 조문객들 오시는데.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형님들이 이미 재산을 다 나눠버렸다니. 자기 몫은 아예 없다니. 아버지의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 민수는 빈소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영정을 보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지연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연은 남편의 표정을 보며 알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것을.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형제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빈소를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막내로 살았습니다. 형님들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고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인정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버지를 모시고 산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님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재산은 이미 정리됐다는 말, 막내니까 따라야 한다는 말. 민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지연도 옆에서 일어났습니다. 잠 못 잤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생각이 너무 많아서. 지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형님들이 재산을 이미 나눴다는 것, 자기 몫은 없다는 것.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당신도 아들인데 어떻게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예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들 말로는 내가 서울에서 돈 벌었으니까 괜찮다는 거야. 그리고 막내니까 형들 따라야 한대.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부당해요. 아버님이 분명히 당신 모 챙겨준다고 하셨잖아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유언장이 없어. 형님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 지연은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당신 이대로 포기할 거예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것까지 참을 거예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형님들을 쳐다봤습니다. 큰형님은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둘째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님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민수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수는 큰형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형님, 어제 얘기 다시 좀 할 수 있을까요? 큰형님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그 얘기 또 하려고? 이미 끝난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분명히 제 목 챙겨준다고 하셨어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큰형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그게 언제 얘긴데. 아버지가 연세 드셔서 하신 말씀이야. 정식 유언장도 없고 증거도 없어. 우리가 뭘 믿고 나눠줘? 민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저도 아들입니다. 오남매인데 저만 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둘째 형님이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할게. 넌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면서 돈 벌었잖아. 퇴직금도 받았고. 우리는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고생했어. 아버지 병원비도 우리가 댔고 생활비도 우리가 댔어. 내가 뭘 해줬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님, 저도 매달 용돈 드렸잖아요. 명절 때마다 내려왔고 큰형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래 알아. 그런데 그게 뭐가 대수야? 우리는 매일 여기 있었어. 아버지 수발 들고 집 관리하고 넌 가끔 내려온 거고. 민수는 억울했습니다. 형님, 저도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제가 일부러 안 온 게 아니에요. 둘째 형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일이 중요하지.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제 와서 재산 얘기하지 마.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형님들, 이건 너무합니다. 저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평생 형님들 눈치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큰형님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야, 민수야. 목소리 낮춰. 여기 사람들 많아. 큰 누님이 다가왔습니다. 오빠들, 민수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큰형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재산 얘기 좀 하는 거야. 큰 누님이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오빠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지? 넌 막내잖아. 오빠들 말 잘 들어야지. 민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누님까지 형님들 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누님, 저도 이 집안 자식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나눌 때 저만 빼는 건 부당합니다. 둘째 누님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부당? 민수야, 내가 지금 오빠들한테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형제끼리?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송?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걸까?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큰형님이 민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민수야, 괜한 생각하지 마. 우리 형제끼리 법정 가면 아버지가 슬퍼하셔. 그냥 우리 말 따라. 알았지?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자기 편이었습니다. 민수는 혼자였습니다. 형님들은 돌아서서 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준비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관을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민수는 앞에서 상여를 끌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는 슬픔도 있었지만 형제들에게 느낀 배신감도 컸습니다.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관을 땅에 묻었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제가 아버지 뜻을 지키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도 옆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형제들도 각자 짐을 챙겼습니다. 큰형님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우리 먼저 간다. 너도 조심해서 가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큰형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둘째 형님도 누님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민수와 지연만 남았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 책상, 안경. 민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들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수첩을 하나씩 꺼내서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일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오래된 종이에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날짜별로 적힌 일기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3월 12일. 오늘 민수가 서울에서 내려왔다. 용돈을 50만 원이나 받았다. 큰아들은 농사일 도와주면서도 용돈은 안 주는데 막내가 효자다.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다 적어두셨다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08년 설날. 민수네 부부가 새벽부터 제사 음식 다 준비했다. 큰 며느리는 손도 안 대고 앉아만 있었다. 민수 마누라가 고생이 많다. 미안하다.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다 보고 계셨구나. 수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2020년 7월. 큰아들이 내 땅 문서를 달라고 했다. 관리하겠다고. 나는 주지 않았다. 큰아들 눈빛이 영 마음에 안 든다. 내 땅은 내가 알아서 한다.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님이 이미 그때부터 재산을 노렸던 것인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23년 4월.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다. 유언장을 작성했다. 뒷산밭 3,000평은 민수에게 준다. 그 애가 제일 효자다. 큰아들과 둘째는 집과 앞논을 나눠 가지고 딸들은 돈으로 주면 된다.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만드셨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수첩을 더 뒤적였습니다. 유언장은 민수한테 주려고 했는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일단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다. 나중에 민수한테 줘야겠다. 민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여보. 지연이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유언장이 있어. 아버지가 유언장을 만드셨어. 그리고 이 책상 어딘가에 숨겨뒀대.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빨리 찾아봐요. 두 사람은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옷가지, 서류, 낡은 편지들, 온갖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두꺼운 봉투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변호사 도장이 찍힌 정식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지연도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본인 박만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뒷산밭 3,000평은 막내 아들 박민수에게 상속한다. 둘째, 집과 앞논 2,000평은 장남 박민철과 차남 박민석이 나눠 갖는다. 셋째, 예금 3억 원은 딸들에게 균등 분배한다. 민수는 유언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고 계셨네요. 지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제 형님들한테 보여줘요. 이게 증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형님들이 이걸 인정할까? 또다시 싸움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민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큰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형님이 받았습니다. 왜 민수야? 민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형님, 제가 아버지 유언장을 찾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유언장? 민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뒷산밭 3,000평은 제 몫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큰형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진짜야? 어디서 찾았는데?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책상 서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첩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님이 재산 달라고 했을 때도 유언장 작성하신 날짜도 전부요. 전화 너머에서 형님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 일단 내일 다시 모이자. 우리 형제들끼리 다시 이야기하자.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저는 제 권리를 찾겠습니다. 큰형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박민수, 내가 지금 형한테 이러는 거야?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도 이제 참지 않겠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까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당신 목소리를 낸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달라져야 해.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들고 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정식 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조정이나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민수는 각오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겁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아버지 뜻을 이해했습니다. 저를 지켜주신 거죠. 평생 참고 살았던 저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연이 옆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민수는 아내를 보며 웃었습니다. 형님들을 만나야지.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거야. 이건 아버지의 뜻이고 내 권리라고. 지연도 웃었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제가 옆에서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20년 넘게 고개 숙이고 살았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앞을 똑바로 보며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뒤 형제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장소는 마을 회관이었습니다. 큰형님이 정한 곳이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일찍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가방 안에 유언장과 아버지의 수첩을 넣어왔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지연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옳은 일 하는 거예요. 큰형님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둘째 형님, 큰누님, 둘째 누님이 들어왔습니다. 형수들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큰형님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 시작하자. 민수야, 내가 유언장 찾았다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네, 형님. 아버지가 2023년에 작성하신 정식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형제들이 고개를 내밀어 봤습니다. 큰형님이 유언장을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둘째 형님이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뒷산밭이 민수 거라고? 이게 말이 돼? 큰형님이 유언장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민수야, 이거 진짜야? 조작한 거 아니고? 민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받았습니다. 정식 유언장 맞습니다. 큰누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잖아. 아버지가 왜 막내한테만 그렇게 많이 줘?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민수는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누님,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 수첩입니다.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수첩을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큰형님이 수첩을 빼앗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쓴 거 맞네. 둘째 형님도 읽었습니다. 민수가 용돈 줬다는 것도 적혀 있고 우리가 손 안 댔다는 것도 적혀 있네. 큰형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막내만 편애하신 거잖아.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애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공평하게 나눠주셨습니다. 형님들은 집과 논을 받으시고 누님들은 돈을 받으십니다. 저는 밭을 받는 겁니다. 큰형님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그 밭이 얼마짜린데? 3,000평이면 지금 시세로 수억 원대야. 집하고 논 합쳐도 그것밖에 안 돼.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님, 그건 시세 문제고요. 아버지가 정하신 겁니다. 저는 아버지 뜻을 따를 뿐입니다. 둘째 형님이 비웃었습니다. 아버지 뜻? 넌 평생 뭐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 모시고 살았어. 넌 서울에서 편하게 살면서 가끔 내려온 게 다잖아. 민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형님, 저도 제 나름대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매달 용돈 드렸고 명절마다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수첩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큰 누님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금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평생 고분고분하던 내가? 민수는 고개를 들어 누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누님, 대드는 게 아닙니다. 제 권리를 찾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신 권리입니다. 둘째 누님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권리? 웃기지 마. 넌 막내야. 형들 누나들 따라야 해. 그게 우리 집안 규칙이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규칙이 잘못됐습니다. 막내라고 무시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 집안 아들입니다. 지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20년 넘게 참았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겠습니다. 큰형수가 지연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뭔데 끼어들어? 며느리 주제에.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집안 며느리입니다. 제 남편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큰형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박민수, 내가 정말 우리를 상대로 소송하겠다는 거야? 형제끼리? 민수도 일어났습니다. 형님이 먼저 저를 배제하셨잖습니까? 재산을 다 나누고 저는 빼셨잖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둘째 형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잘못? 넌 평생 잘못했어. 아버지 모시지도 않고 우리한테 떠넘기고 서울에서 편하게 살았잖아.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님, 저도 제 삶이 있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를 버린 건 아닙니다. 큰형님이 손가락으로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소송하자. 법정에서 보자.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는 소송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유언장대로 하자는 겁니다. 왜 그게 안 됩니까? 둘째 형님이 비웃었습니다. 안 돼. 우리가 인정 안 해. 내가 법정 가고 싶으면 가. 민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수는 유언장과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연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큰형님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박민수, 내가 나가면 다신 형이라고 부르지 마. 민수는 뒤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밖은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연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잘했어요. 당신 정말 멋있었어요. 민수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마을을 떠나며 민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집이 멀어져 갔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앞을 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상속 등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형제들은 예상대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매번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연도 함께 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견뎌냈습니다. 조정 당일 민수는 정장을 입고 법원에 갔습니다. 형제들도 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큰형님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둘째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님들은 민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유언장과 아버지의 수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작성한 기록에는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의 명확한 의사가 담겨 있습니다. 형제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정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분쟁이므로 원만한 합의를 권장합니다. 양쪽 모두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큰형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밭을 다 가져가면 우리는 뭐가 남아? 그냥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되겠니?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이건 아버지가 정하신 겁니다. 저는 아버지 뜻을 따를 뿐입니다. 둘째 형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러려고? 민수는 형제들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형님들, 저는 평생 막내로 살았습니다. 형님들 말씀 잘 듣고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제 아내도 20년 넘게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은 저를 한 번도 동등하게 대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 아내가 뺨을 맞았을 때도, 재산을 나눌 때 저를 빼셨을 때도 형님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유언장을 남기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재산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마지막 힘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법원 판결로 가게 됩니다. 큰형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끼리 좀 이야기할 시간을 주세요. 형제들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한참 후에 돌아왔습니다. 큰형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잘못했다. 내 말이 맞아. 우리가 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 둘째 형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아버지 유언장대로 하자. 내가 밭을 가져. 민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형님들 큰 누님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도 생각해봤어. 내가 평생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내 마누라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미안해. 둘째 누님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했어. 용서해줘. 민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님들, 누님들 큰형님이 다가와서 민수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동생아. 형이 잘못했다. 둘째 형님도 다가왔습니다. 우리 다시 형제하자. 제대로 된 형제로. 조정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언장대로 재산이 분배되었습니다. 민수는 뒷산밭 3,000평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집과 논을 나눠 가졌고 누님들은 예금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지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민수는 아내를 보며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한 달 후 민수와 지연은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갔습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다녀갑니다. 형님들과 화해했습니다. 아버지 유언대로 재산도 정리됐습니다. 지연도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잘 살겠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살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가 왜 그 유언장을 남기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신 거죠. 제 아내에게도 힘을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무거웠던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와 지연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아무한테도 무시받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연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민수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분노와 눈물 속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내가 뺨을 맞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재산에서 배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결국 자신을 성장시켰습니다. 더 이상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민수는 아내를 보며 웃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땅으로 뭘 할까?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해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오늘따라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지연도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